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라는 근거예요. 이 미국하고 북한하고 협상이 잘 돼가지고 미국이 북한을 이렇게 적대를 청산하고 이제 평화협정이 맺어지고 종전선언이 되고 미국하고 북한하고 수교를 하고, 수교도 옛날에는 연락사무소, 그 다음에 이제 무역대표부 대사관인데 이제 연락사무소는 안 하고 무역대표부부터 대사관으로 바로 간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불가침 협정을 맺게 되고, 그리고 미국이 주도를 해서 전 세계 나라들 보고 돈을 내라 해서 북한을 지원하는데, 얼마 전에 보면 영국에서 그 포춘지가 영국 한 연구소 연구원들 시켜서 조사를 했죠. 얼마? 2100조. 근데 한국이 얼마를 내? 18% 이상을 낸다. 근데 그거는 18%가 뭐냐면 잘못됐습니다. GDP의 18%를 향후에 20년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GDP의 5분의 1을 북한에 줘야 된다는 거예요. 20년간. 자, 그런데 그것도 주변 4개국이 골고루 나눠서 낸다는, 미국, 일본, 한국, 중국 등이. 근데 미국은 한 푼도 안 낸다 그러죠. 그러면 이제는 n분의 1이 3분의 1이 돼요. 자, 중국 낼라 하겠어요? 잘 안 낼 거예요. 그러면 일본하고 한국이 내야 될 건데, 일본은 한국 보고 너네들이 좀 더 많이 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절반 이상을 우리가 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경제에서 그 비용을 감당했을 때 한국이 감당할 능력이 있냐? 없어요. 동독하고 서독하고 지금 통일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91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얼마예요? 27년이죠. 30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소득 격차가 동독이 서독 지역에 한 70%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들어간 돈이 얼마냐? 환율을 갖다가 이 동등한 환율을 그때하고 지금하고 적용시키면 한 3,000조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동독이 서독보다 인구도 훨씬 작고 북한보다는 훨씬 잘 살았어요. 근데 북한은 동서독 간의 비율보다도 훨씬 인구가 많아요. 2,800만이라고 하죠. 한국은 5,100만 명이고. 그리고 북한은 한국하고 GDP 격차가 45분의 1이지만은 서독은 동독의 10분의 1보다도 안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서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차도 만들었어요. 내부에. 서독 자체에서 차를 만들어서 이 인민들한테 공급도 했고 주택도 공급을 했던 동독권에서는 제일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도 서독이 동독을 감당을 못해서, 유럽에서 제일 잘 사는 서독이 동독을 감당을 못해서 지금까지도 그 격차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동독에 있는 젊은이들이 극우주의에 굉장히 매몰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미국하고 북한이 그렇게 해가는 과정에서 미국이 종전협정을 맺어준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돈 안 드는 거죠. 평화협정도 돈 안 들어요. 미북 수교도 돈 안 들어요. 불가침 협정도 돈 안 들어요. 그런데 돈 안 드는 거 해주고 북한한테 핵과 미사일을 없애고, 그리고 실제로 북한에 돈도 좀 줘야 될 건데 그 돈은 한국, 뭐 일본, 중국 보고 줘라 하고, 자기들은 한마디로 돈 안 쓰고 북한에 비핵화를 하고 생색내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트럼프의 장사꾼 계산입니다. 장사를 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죠. 자, 여기에 이제 뭐가 문제가 돼요? 장사꾼이 계산한 대로만 다 되면 장사해서 돈 못 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항상 계산대로 안 돼가는 요소들이 많이 터져 놓는다는 거죠. 지금 트럼프가 생각하는 북한의 돈 계산과 김정은이 생각하는 계산이 전혀 다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많게는 800조부터 적게는 한 100조 이 정도로 순수하게 돈을 뜯어가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앞에서 일부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한국이 들어가가지고 한국 회사가 공사를 해서 뭐 현대건설이 공사를 해서 북한에 도로 놔주고 철도 놔주고
한국에 현대중공업이 들어가서 송유관을 연결해주고 또 더 나아가서 현대건설이 들어가서 북한에 발전소를 지어주고 북한이 그걸 원하겠어요? 절대로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거는 뭐냐면 그걸 할 돈을 우리 보고 주라. 우리가 인부 기술자 고용해서 하겠다. 너네들은 돈을 주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막상 지원이 구체화되는 시점에서는 거기에서 큰 문제가 부딪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당장요. 엊그제 희한한 기사가 하나 나왔죠. 국정원의 예산이 기본 예산에다가 예비비, 즉 특수활동비 이런 걸 포함한 예비비가 합쳐서 처음으로 1조가 넘었다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9천억 대였는데 1,000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근데 박근혜 정권 말미에 어떻게 썼냐 하고 그 쓴 기자놈은 그렇게 헛소리를 해놨는데 아니 작년에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도 셋업돼 있었는데 그 돈을 쓸 강 큰 놈이 누가 있겠어요? 뭐 매덕 준 거 갖고도 다 잡혀갔는데 특수활동비라고요? 그러면 문 정권이 작년에 북한하고의 거래를 하면서 1,000억 이상 늘어난 국정원 돈을 국정원이 작년에는 거의 활동을 안 했잖아요. 특수활동비도 많이 움직이고 간첩 잡으러 다니고 공작을 해야 특수활동비가 필요하지. 작년에는 국정원 해체한다고 대통령 탄핵당했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몇천 명이. 근데 그 돈이 다 어디 갔네요? 왜 돈이 천억이 더 늘어났냐? 그러고 또 드러난 게 있죠. 판문점 선언하는데 55억 들었다. 10억은 평화의 집입니까? 자유의 집이에요, 평화의 집이에요. 평화의 집이라고 어쨌든 그 회담을 한 거기에 유지 보수를 새로 했고 이제 손님 온다고 한나절 온다고 공사 새로 해가 앞에 안에 뭐 도배하고 뭐 했겠죠. 그렇다 칩시다. 45억은 만찬 등으로 썼다 이래요, 통일부가. 그날 김정은이가 45억짜리 밥을 처먹었습니까? 하루에 밥 한 끼 먹었죠, 만찬. 그 만찬을 그 몇십 명이 한 끼 먹었어요. 거기에 45억이 어떻게 쓰여질 수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에 그게 어디서 나와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용도를 묻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1,000억은 국정원에 갑자기 늘어난 1,000억은 어디로 갔겠습니까? 그것도 묻는 사람이 없어요. 국정원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예산 1,000억이 늘어나서 어디로 갔느냐? 자, 그래서 무슨 뭐 비트코인 사가지고 뭐 레바논 가서 줬다 이런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런 데서 지금 다 세고 있어요. 이거 말고 올림픽 한다면서 또 얼마나 썼어요?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그 수백억을 거기서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또 이야기를 하죠. 김정은이가 타고 온 벤처 S클래스, 뭐 마이바흐가 벤처 중에 S클래스 제일 고급이 이건희, 뭐 박연차 등이 타는 마이바흐다는 거지. 근데 그게 뭐 풀만 가드라고 해가지고 그게 무슨 적게는 6억에서 많게는 한 20억까지 간다. 그게 뭔가 하면 풀만이라는 회사가 벤처를 그걸 뭐라는 겁니까? 새 차가 나왔을 때 그걸 갖다가 손을 박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공장 이름이 풀만이에요. 가드는 방탄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벤처에도 AMG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뭔가 하면 나올 때 기존의 벤처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킨, 근데 그 업그레이드 비용이 차값보다 2배, 3배가 나와요, 보통. 그래서 그랬는데 그건 북한이 2015년에 중국에 있는 북한의 유령 회사를 통해 가지고 벤처에서 산 거예요. 그 저기 무슨 그 구의원인가 하는 저 양천에 놓은 사람이 그걸 또 이야기를 했다가 시끄럽게 걸려들었는데 그 보수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댓글을 옮기거나 할 때요. 자, 북한이 김정은이가 제가 볼 때 가지고 있는 현금도 한 10조 있다 봅니다. 벤츠 S클래스 하나 살 돈 정도는 얼마든지 있어요. 2015년에 영국의 데일리 메일인가에 나온 기사 보면 기쁨조를 위해서 속옷만 38억어치 샀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니, 속옷을 38억짜리 속옷은 어떤 속옷이에요? 그래서 돈은 충분히 있어요. 왜? 계속 솟아나니까 북한은.
중국이 김정은이한테 따로 돈을 현금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시진핑이가. 중국의 속국의 왕인데 속국의 왕한테 말 잘 들으면 공물을 내려주잖아요. 돈을 줍니다. 따로. 그리고 장성택이를 왜 죽였겠어요? 중국과 해외에 관련된 돈 문제로 장성택이 김정은이 되었을 때 내가 이 모한 거 다다 하고 주고 들어봐라 한 푼도 없다 하고 했어야 되는데 자기 주머니를 따로 차려고 한다. 거기서 주겠지 않겠습니까? 장성택이 북한의 대외 사업을 관리를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 북한이 그 뭡니까? 이용철입니까? 옛날에 이철이라고 지금 외무상 그 사람을 스위스의 대사로서 김정은이를 중학교 다닐 때 다 케어한 사람이에요. 보호자로. 그 사람을 대외 사업하는 걸로 앉혀놨다가 그 다음에 지금 외무상으로 이렇게 쓰고 있지요. 그래서 철저하게 돈을 다 김정은이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지금 북한이 형편만 괜찮으면 더 버티겠습니까? 협상하러 나왔겠습니까? 형편이 괜찮았으면. 형편이 괜찮았으면 북한이 몇 달 더 버티거나 1년쯤 더 버텼을 거예요. 그래갖고 핵과 ICBM을 지금 제가 볼 때 한 90% 수준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보는데 100% 완전히 한 1년 꺼서 100% 개발해가지고 나올 거라고 봤는데 미국이 하도 쪼으니까 여기저기 북한 돈을 털고 경제를 봉쇄하고 하니까 북한 경제가 급격하게 흔들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치고 빠져서 숨통을 좀 열어야 되겠다고 협상을 하러 나온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이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챙길 거를 챙긴 다음에 판을 깰 거예요. 또 챙길 거를 챙기는 과정에도 수도 없이 오늘처럼 제낄 겁니다. 쥐어 틀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아마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거의 미치는 지경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의 트럼프 밑에 있는 참모들, 뭐 국방부나 이 볼턴이나 이런 사람들은 일단 협상 성공을 미국이 발표하면 북한의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나서 또 지금도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협상을 하겠지만 세부적인 모든 것을 완벽하게 100% 디테일하게 발표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큰 러프한 틀에 대해서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만 합의하고 나머지는 이제는 협상단이 트럼프, 김정은 발표 이후에 만나서 정리를 하겠죠. 그때 이제 북한이 거의 진면목을 보여줄 거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미국으로 핵을 떨어낼 건데 한 개 나갈 때마다 돈을 얼마씩 주라. 자, 우리가 ICBM을 이렇게 폭파시켜 줄게. 그거 한 개당 얼마를 주라. 사찰을 허용할 때 우리 그 비용은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지금 벌써 한국의 전에 통일부 장관을 했던 정세영 같은 사람이나 많은 사람들이 문정인 위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북한이 저거 개발한다고 돈이 얼마 들었는데 매입으로 되겠느냐. 원가 보상해서 되겠느냐 합니다. 쟤들이 10조가 들었으면 100배는 부른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0조가 들었으면 1000조는 내놔라고 할 사람이고 그때마다 돈을 더 내놔라고 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함잡이의 비유를 했죠. 제가 어쩌다가 친구가 뭐 이렇게 돼가지고 함을 한번 맨 적이 있어요. 부잣집에 장가를 가는 친구였는데 그래서 함을 메고 가니까 일단 오징어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얼굴에 세우더만요. 그 오징어 냄새 나니까 그 참 좀 불편하던데. 근데 이제 뒤에서 한 서너 명이 따라오면서 저는 마음이 약해가 그냥 빨리 그냥 갖다 주고 어디 술이나 한잔 먹으려 했는데 못 가도록 딱 붙더래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10,000원짜리를 길에 깔더만요. 그래서 이제 한 발 디디니까 또 가지 말라고 다리를 잡아. 그래 또 10,000원짜리 가. 그래가지고 들어가는데 집 앞에 한 100m를 한 1시간 반 정도를 걸리게 하더만 나중에 이제 봉투를 하나 받고는 끝납니다. 크게. 그래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때 함잡이가 돈을 밟고 가듯이 돈을 밟고 가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돈을 누가 내요? 돈 낼 놈 없어요. 일본의 아베도 북한에 돈 순순히 줄 사람 아닙니다. 북한은요, 일본이 일제 36년에 지배했던 부분을 한국하고는 김종필 뭡니까? 오히란가? 그
그 각서에 의해서 한국은 구상권 청구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북한은 안 돼 있으니까 일본이 북한에 한 돈 100조 주지 않겠냐 하는데 그건 북한 생각이에요. 지금 일본의 아베는 미국한테 배신당한 심정이 굉장히 클 거고 트럼프한테 한국은 원래 안 믿었고 그리고 중국 편안으로 이게 다 돌아가고 결국 미국하고 북한하고 평화협정을 맺으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주한미군이 빠질 거 아니에요. 일본이 최전선이 되는 겁니다. 중국과 이 북한을 막아야 되는 최전선이 되는 거예요. 러시아를 막아야 되는. 그러면 아베 입장은 이양 이래 된 거 그래 빨리 철수하고 빨리 평화협정 맺어라. 그러면 나는 일본 국민들한테 이제 우리가 공산주의나 흉악한 독재자들을 서의를 감당해야 된다. 임기도 없는 사람 서의 아니에요? 세계에 임기 없는 사람 서의가 나란히 붙어 있잖아요. 푸틴, 시진핑, 김정은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아베는 어떻게 하겠어요? 일본 국민들 정신 차리라. 이제는 우리 군대 만들어야 된다. 헌법도 개정하고 평화헌법도. 자위대가 어디 있냐? 일본 군으로 만들어서 정신 안 차리면 우리는 역으로 침략받는다고 그렇게 할 거예요. 아베는 이 판에 잘 됐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볼 때는 맞설 거라고 봐요. 이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요. 지금은 뭐 일본이 패싱 될까봐 뭐 북일 회담 해야 된다 어쩐다 하지만은요. 자, 그런데 제일 크게 빨리 터지는 것은 미국에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미국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의회에서 주한미군 못 줄인다고 지금 사실상 통과됐어요. 하원 통과된 거나 마찬가지. 하나만 해요, 저거는. 이것만 있겠습니까? 미국이 북한하고 수교를 했다. 합의했다. 미국의 북한 대사관을 만들려면 상원에서 투표해야 돼요. 얼마 돼야 돼? 3분의 2 이상 얻어야 돼요. 절대 상원에서 북한이 3분의 2 이상 못 얻습니다. 미국이 요구 조건을 하겠죠. 북한의 인권 상황을 조사받아야 된다. 생화학무기를 조사받아야 된다. 대량 살상무기도 조사받아야 된다. 지금 비핵화하고는 관계없는 요구 조건이 쑥 붙을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북한이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북한이 받는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감시 관찰을 받아야 된다고까지도 할 거예요. 그는 상원에서 비준해주기 싫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미국의 언론들,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가 미국 언론들도 좀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지금 이 비핵화라는 부분이 평화 반전하니까 좌파 언론들이 조금은 조용하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조용하게 있겠습니까? 되고 나면 거기에 디테일한 부분에서 얼마나 허술한 부분이 있는가 또 비핵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걸 가능한 것처럼 쏘가지고 북한을 마치 핵을 가진 국가의 군축, 즉 무기를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줄여주는 조건으로 돈을 주고 평화를 살려는 거 아니냐. 그리고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 국가 아니냐. 그 미국이 북한의 핵이 다 없어졌는지를 누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겠느냐. 이런 시비들이 계속 보도가 될 겁니다. 자, 미국의 의회에서는 민주당은 거의 트럼프가 하는 북한과의 평화협정에 대해서 완전히 제동을 걸고 놓을 거고요. 공화당에서도 보수적인 상당한 의원들이 거기에 가세를 할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김정은이하고 협상한 것을 미국에 설득하는데 어마어마한 애를 먹게 될 거예요. 자, 한국은 언제 움직이면 되냐?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을 맺는다. 이제 그런 단계로 갈 때 우리는 이제 거리로 나가서 집회를 하고 데모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해주기로 약속한 부분을 저는 지금 다 공개 안 하고 있다고 봐요. 저 둘이가 공개할 수 있는 부분하고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나중에 이제 트럼프한테 왜 해주기로 한 거 안 해주느냐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뒷거래가 있었느냐라는 내용들도 터져 나올 겁니다. 자, 어쨌든 한국이 미국의 트럼프를 미국 행정부가 아니라 곧바로 다리를 놔서 트럼프 가족을 꼬드겨서 북한의 김정은이 뜻을 전하고 폼페이오가 직접 북한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도록 다리를 놓은 것은 100% 확실하죠. 그러면 트럼프의 주변에 누가 그거를 했을까? 제가 볼 땐 딸하고 사이예요. 그 뒤에는 키신저고 그 세 사람이 트럼프 길을 잡고 저거 확실하다 딜 쳐야 된다고 했을 겁니다.
한국에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꼬셨을 거예요. 지금 문재인이가 이야기한 게 있잖아요. 신문에 난 이야기입니다. 5월 1일 날 키신저 만나서 난 뒤에 트럼프가 내 부하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냐 묻는 데 대해서 한국에 그 북한 갔다 온 특사들이 갔을 때 부하들이 중요하지 않다. 내가 결정한다. 내가 북한하고 하는 걸 왜 부하들하고 상의하느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떠벌렸어요, 벌써. 근데 미국의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하면 대통령 결격 사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트럼프를 한국에서 로비해서 꼬드겼느냐라는 것도 나중에 이제 터져 놓을 거예요. 지금도 그 비스무리한 이야기들이 슬슬슬슬 기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가 김정은이한테 해주기로 한 내용이, 이면 내용이 뭐냐, 이제 이 이야기도 터져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요. 그리고 북한은 약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처음에는 핵을 드러내고 이런 쇼는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중간에 또 브레이크를 걸고 몇 달을 쉬겠죠. 자, 이렇게 되어 갈 때 미국에서는 점점 이 협상이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터져 나오고요. 그런 과정에서 미국 군부에서는 북한을 저런 식으로 해줘서는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제 매티스 장관이나 이런 사람이 협상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다가 사표라도 던지고, 그러고 트럼프가 주한미군 뺀다니까 자기가 말렸다고 켈리가 벌써 언론에 이야기를 이렇게 흘러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비서실장 못 내먹겠다고 던지고, 미국은 그렇게 던지고 나오면요, 곧바로 책이나 언론에 인터뷰가 됩니다. 지금 화염과 분노라는 책에 보면요, 배넌이 줄줄줄줄 다 이야기했어요. 트럼프의 제일 오른팔이었던 배넌이 그 몇 달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 지 쫓겨나올 때까지 이야기를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좀 있다가 쫓겨난 맥마스터도 있고, 저 뭡니까? 국무장관했던 틸러슨도 있고, 그 사표 던진 사람이 줄을 이어 있죠. 이 사람들이 말을 안 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북한하고 회담하러 가기 위해서 폼페이오를 보내기 위해서 국무부 장관도 잘라버렸고, 날짜로 딱 그렇지 않습니까? 틸러슨이 3월 13일 날 잘렸고 3월 8일 날 정의용이하고 성훈이가 백악관에 가서 트럼프 만났잖아요. 그 다음에 3월 23일 날 맥마스터 잘렸고, 그래서 백악관 NSC에 보좌관이 군 출신이 앉아있으면 삼성 장군이잖아요, 현역. 그 사람이 지금 북한하고 진행되는 내용을 동료 군인들인 메스티스나 켈리나 한테 다 보고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할 거니 아예 연락될 만한 사람을 다 잘라내버린 거 아니에요, 드러내고. 그래서 지금 밀어붙인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터져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중국이 이런 과정에서 주한미군을 드러내라는 이 평화협정에 대한 야욕을 계속적으로 드러낼 거예요. 그럼 미국이 바라봤을 때 이건 뭐냐? 중국 놈 장난에 완전히 쏘가가지고 지금 주한미군까지 빼게 되고 한국 전체를 북한이나 중국 쪽에 넘겨주는 거래를 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이제 가중될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석 달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9월 달쯤 되면 심각해질 거예요. 이 협상 때문에 노벨 평화상을 타고 11월 중간 선거에 이기는 게 아니라 이 협상 때문에 거의 그냥 늪으로 빠져들어서 망하는 수가 생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김정은 판문점 선언 한번 보세요. 4.27 판문점 선언요. 국민들이 멍청해서 그렇지. 저 뉴스 브리핑을 본 사람이라면 거기에서 한국에 필요한 거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한 개밖에 딱 없어요. 그건 한국에 필요한 게 아니라 북한에도 필요한 부분이죠. 그 외에 나머지 사항 중에서 한국을 위한 협상 조항이 어디 있었습니까? 철저하게 김정은을 위한 용어고 협상이었죠. 자, 그런데 그게 이제 다 드러났는데 그 뭐 대단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남북이 만나면요. 북한은 어차피 미국하고만 딜 치면 한국은 북한에 이렇게 끌려가기 때문에 한국하고 중요한 협상을 할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조항만 한국에 넣어놓고 미국하고 협상하기 전에 한국을 확실히 붙들어 매서 북한 똘마니로만 만들어 놓으면 된다. 그 똘마니로 만드는 계약서가 4.27 판문점 선언이에요.
자, 이런 거를 보고도 이 정권이 70%대의 지지를 받고 있다. 저걸 잘했다고 8, 90%의 국민이 이야기를 하고 평화, 반전을 찬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전쟁을 3년 동안 겪어서 수백만이 죽은 나라에서 이게 비정상적이라도 너무나 비정상적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나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쯤은 이 모든 종북 주사파의 화두를 가지고 정면으로 던져서 나라가 죽든지 말든지 하는 지경까지 갔다가 국민이 죽기 직전에 정신을 차려서 이걸 다 쓸어버려야 끝이 나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영원히 안 끝나는 거예요. 야당이 집권할 때마다 이 짓거리를 반복해야 될 겁니다. 갈짓자로 경제부터 통일, 외교, 안보, 복지 정책까지 전부 180도 뒤집는 짓거리를 해야 될 건데 이게 한 번은 끝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할 만큼 해놓고 다 한 다음에 어느 시점에서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 경제를 망가뜨리고 이제 뒤늦게 겁이 난 국민들이 경제가 망가지면서 민심이 이반하면서 이 사람들이 한 종북 친북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염증을 내면서 머지않은 시기에 등을 돌릴 거라고 봅니다. 저는 확신을 해요. 노무현 정권 때도 국민들이 똑같은 행보를 보였습니다. 탄핵 때 살아날 때 한번 보세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형편없이 고립되어서 끝났지 않습니까? 정권이요. 그래서 그때 적폐로 모든 부분을 조사를 다 했으니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까지도 블랙리스트까지도 다 처벌을 하고 댓글까지도 다 처벌했잖아요. 지금 특검 가지고 드루킹 특검이 밝혀질 것 같아요? 안 밝혀집니다. 증거 거의 다 없앴으니 특검 받아주겠다 하면서 그것도 조항을 18일로 쭉 밀어가지고 18일날 처리될지 안 될지 된다고 해도 그게 언제 시작할지 그 전에 증거는 다 없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결국 정권이 바뀌었을 때 처음부터 다시 다 수사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전부 했던 대로 거꾸로 돌려주기 시작하면 그리고 북한하고의 관계에서 어떻게 북한한테 얼마를 줬는지 어떻게 에스턴 하우스에 2천만 원이 넘는데 김여정이를 재웠는데 반값은 어떻게 결제를 했는지 이번에 판문점 선언에서 45억이 어떻게 밥값으로 나갔는지 작년에 국정원이 예산이 특수활동직 비스무리한 예산이 왜 1,000억이 늘어나서 더 지출되었는지 전부 조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북한하고의 제3국에서 만나서 간첩행위 비슷한 짓을 한 이 신복들이 누구인지 이걸 다 조사를 하고 드루킹 사건에서 경찰 수사를 방해 지시가 청와대 누구한테서 나왔는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드루킹을 가두라고 긴급 체포하라고 어떤 지시가 내려왔는지 경찰에 그리고 검찰은 왜 영장을 기각시켰는지 이거 전부 조사해서 다 잡아서 그물로 잡아가지고 고기를 세면 세겠습니까? 몇 개인지 몇 마리인지 셀 수 있겠어요? 못 세지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달아야지요, 저울로. 한 마리에 몇 그램인데 몇 톤이 나오니까 몇 마리다 이렇게 세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또 한 번 이 지겨운 푸닥거리를 해서 일망타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두목들이 지하에 숨어있는 두목들이 이제 다 나왔잖아요. 자기들 세상이라고. 예? 전부 곳곳에 다 차지했잖아요. 이제 숨어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태까지 숨어있는 사람 많았어. 근데 이번에는 이제는 영원히 집권할 것 같고 북한하고도 통일도 될 것 같고 예? 좀 충성맹세를 해도 거꾸로 갈 일도 없을 것 같고 다 기어나왔어요. 이제 숨어있으면 쪼다다. 싹 다 기어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다 내밀었으니 그때는 이제 싹 밀어버려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과연 그런 날이 오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등장을 하겠죠. 옵니다. 세상에요. 제 경험으로 보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신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멍청한가 하면 센다이 총영사 가느냐, 오사카 총영사 가느냐를 갖고 이 지경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처음에 대사시켜 달랬는데 선거운동에서 드루킹 써먹고 제가 처음에 뭐랬어요? 이거는 돈을 받은 게 아니라 돈을 줬을 거고 자체적으로 돈을 조달할 능력이 있는 놈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정확하게 그렇게 됐잖아요. 세상에 돈 주고 선거운동한 놈들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존의 정치판에서 이런 브로커들은 돈 받아가는 게 목적이었는데 돈 주고 한 놈들이에요. 왜 했겠어요? 자, 우리한테 자리를 어떻게 달라. 그래서 이 조직을 거의 정치 조직으로 키워가려고 했겠지요. 그러다 보니 변호사니 뭐 상당히 무슨 IT 간부니 경찰관도 있고 공무원도 있는 사람들이 이 조직에서 굉장한 문재인 직거래 사조직으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댓글 조작을 했잖아요. 심지어 킹크랩이라는 서버를 갖다가 그 아마존의 웹 서비스에 넣었더만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아무나 그걸 갖다가 들어오지 못하게 아마존이 그 웹 하드 서비스를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서버를 갖다 놓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USB로 암호를 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국에서 압수수색도 하지도 못하는 정도의 작업까지 한 거예요. 아마 이런 정치 작업을 하는 사람 중에는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자, 근데 드루킹이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영어로 이 공을 갖다가 축구할 때 안으로 던져 넣는 걸 뭐라 해요? 드로우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드루킹이라 하면 뭡니까? 왕을 던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드루킹이 지금 누구를 던지고 있느냐? 문재인을 던지는 역할을 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해석이 그럴싸합니까? 그 문재인을 던지는 역할을 100% 하게 될 거라 봐요. 이게 어마어마한 부분이에요. 이 드루킹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6월 달에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거슬러 올라가서 벌써 이제 6월 달까지 나왔어요. 김경수가 처음에는 서너 번, 그 다음에 너댓 번 하더만은 지금 15번까지 만났다는 거예요. 드루킹하고 여의도의 국회 앞에 고깃집에서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자, 2,700만 원 쪼개기 후원금도 해줬어요. 그러니까 김경수 입장에서는 아마 문재인한테 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커요. 아니, 정치판은 하나를 해도 10개를 했다고 뻥을 치는 데인데 한번 보세요. 4,500명의 조직에서 수천 명이 온라인에서 이전에 보지 못한 첨단 장비를 만들어가 적어도 제작을 해가 킹크랩이라고 제작을 해가지고 거기에 하루에 수십 명씩 달라, 수백 명씩 달라붙어서 댓글 조작을 다 책임져줘. 9만 건이면 거의 한국에서 나오는 문재인과 관련된 모든 댓글을 다 조작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거 조작해줘. 저거 사무실, 저거 장비 가지고 저거 돈 써가면서 해. 경선할 때는 500명씩 경선장에 동원을 해줘. 문재인 쪽에서 전체 동원한 경선 인원이 한 4, 5천 명도 안 됐을 거예요. 거기에 500명이 동원됐다 하면 일사불란하게 굉장하게 해준 거죠. 그것도 그 4,500명 대부분이 민주당의 권리당원이라는 거예요. 표덕도 던져. 그러니까 문재인 당선에 적어도 지분이 있는 조직이죠. 그러니까 되면 다 해주겠다 했겠죠. 그래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로도 2명 부탁했는데 1명 넣어줬고 그랬는데 되고 나니까 이 정치하는 놈이 나쁜 게 되고 나면 다 뒤통수를 때려요. 정말 화장실 가기 전에는 다 해줄 듯이 하다가 그러니까 안 해주니까 이제 드루킹이 윤 변호사는 행정관 넣어달라 뭐 정무수석실인가요? 안 넣어줬죠. 그 다음에 이제 도 변호사라는 사람은 대사로 해달라. 대사는 안 된다면서 1급을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외무부의 1급. 그러니까 총영사지요. 그래서 오사카 총영사를 이야기하니까 좀 이따가 김경수가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했다는 거. 이 드루킹 진술입니다. 경찰에. 이제 술술 이야기를 다 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말을 안 하면 지만 죽게 생겼으니 9만 건이 나왔는데 햇볕 오랫동안 못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드루미가 안 되려면 드루킹을 하려면 진술을 다 해야 되죠. 그래서 드루킹이 지금 뭘 하기 시작한 겁니까? 말을 술술 경찰에 다 하는. 이건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한 거고.
그 경찰이 말한 걸 오늘 조선일보가 언론에 다 공개했어요. 얼마 전에 또 중앙일보가 9만 건 USB를 확보했다고 또 보도를 했어요. 보통 이렇게 될 때는 경찰의 수사진이 그래도 한국 사회가 썩어도요. 아직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기자들 앞에 살살 흘려줍니다. 왜? 보도된 기록을 남겨야 나중에 압력도 안 들어오고 자기도 또 사는 길이 생기고 또 정의감도 있을 거고 그래서 술술술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드루킹이 이야기한 걸 보고 드루킹이 지금 대단히 분노했구나. 자,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 집행유예로 댓글 조작 2건 한 거 갖고 그냥 풀어줄 일이 아니구나. 이제 이렇게 얘기죠.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내가 다 뒤집어 쓰겠구나. 드루킹은 인정사정 없이 김경수를 물고 늘어져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김경수가 센다이 대사로 총영사로 가라고 하니까 센다이가 저 동북지방에 있는 소도시 아니에요. 그러니까 드루킹이 거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 또 자존심도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까지 와버린 겁니다. 그러면 오사카 총영사냐 센다이 총영사냐 두 개 다 1급짜리예요. 그거 하나 들어주면 끝날 일을 이제 이 지경까지 만들어버린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선거 뛰고 있는 김경수도 죽을 맛이.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거 뛰고 싶어서 뛰겠어요? 김경수가 출마를 안 하면 김경수도 경찰에 가서 위에 다 보고했다 불어버릴까봐. 그래서 김경수가 안 한다고 좀 제끼니까 청와대에서 연락이 와서 나가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뒤에 책임진다. 그 김경수도 뛰고 싶어서 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속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이 정권이 과연 지금 관리 능력이 있느냐? 어떻게 보여요? 관리 능력이 있어 보여요? 없지요. 이거 하나도 처리를 못 하는데 그냥 센다이 영사만 하나 보내줬으면 조용히 1, 2년은 또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갖고 이 지경을 만들어버려요. 그러지 않습니까? 김기식이 문제만 하더라도 딱 터졌을 때 바꿔버렸어야죠. 별게 다 나오게 한 다음에 저렇게 해요. 그래서 이 국민들이 지금 기존 보수 세력에 대한 염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커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지금 이런 지경을 해도 언론을 동원해서 프로파간다, 선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수가 넘어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언제 돌아오느냐.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이면에 보면 김광두라고 국가경제정책자문회의의 부의장을 하는 그 유명한 교수, 옛날에 박근혜를 지지하기도 했지요. 그 사람이 이 정권에도 지지를 해서 상당히 자문을 핵심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경제가 지금 내리막길에 입구에 서 있다고 실토를 해요. 청와대에서는 그걸 또 아니라고 합니다. 저 죽어도 기라고 할 놈 없어요. 내 있는 동안에는 잘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터지는 거예요. YS가 경제에 대해서 조금만 챙기고 관심을 가지고 쪼았더라면 IMF가 오기 전에 미국하고 요즘 이야기하는 통화 서한만 했더라도 일본하고 통화 서한만 했더라도 이게 IMF를 안 겪고 넘어갈 일이에요. 그런데 YS가 성격이 어떻습니까? 민족주의적인 척하고 좀 세잖아요. 미국도 우습게 알고 일본 놈들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뭐 통화서합이라는 건 생각도 못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OECD 가입해서 선진국 들어가니부터 글로벌 이야기 하다가 그 사이에 작살이 났는데 YS가 잘 모르니까 밑에 놈들은 속이고 넘어가려다가 터져버린 거 아닙니까? IMF가. 근데 그 IMF가 한국에 얼마나 데미지를 줬느냐. IMF가 왔으니까 DJ가 된 거예요. IMF가 오지 않았으면 이인재가 탈당을 해서 가고 이해창이 어떻고 관계없이 무조건 정권 교체는 안 됐어요. IMF가 오면서 그 데미지가 어마어마해지는 걸 보고서 국민들이 놀래가지고 김대중을 찍은 겁니다. 미국에도 2008년 금융위기가 시작이 되면서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리만 브라더스가 터진 뒤에 어떻게 됐어요? 한 달쯤 뒤에 미국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바마가 된 겁니다. 왜? 공화당의 조지 W. 부시가 경제를 모르기는 YS하고 비슷하잖아요. 저는 W. 부시하고 YS를 보면 둘이 다 머리는 별로 없고, 그죠?
패거리는 많이 끌고 다니고 사람은 좋은 것처럼 하고 이러면서 비슷한 것 같아요. 두 사람이. 그래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경제가 정권을 교체시켜 버렸습니다. 자, 이번에 맞는 거는요. 요즘 한번 보세요. 기름값 올라가지요. 고유가. 자, 그리고 금리 올라가고 있지요. 자, 환율은 저환율이죠. 달러가 지금 60원, 70원에서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저환율이지요. 그 다음에 부동산이 한참 올라가다가 요즘 또 밑으로 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지금 가계부채나 자영업자 부채 이런 부분들이 터져나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수출이나 이런 부분은 저환율하고 고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잘 안 될 겁니다. 갈수록요. 대기업들이 다 어려워질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경제에 대해서 정권이 지금 위기라고 국민들 앞에 인정을 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조나 기업이나 정부는 이제는 과감한 구조개혁을 선제적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저항하지 말고 국민들을 힘을 가지고 돌파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노조는 자기 편이라고 옆에 다 끌고 앉아 있지요. 재벌들은 전부 그냥 조져가지고 한 건씩 잡아서 딴 일 시키려고 지금 눈이 벌겋지요. 지금 누가 경제를 챙기고 있습니까? 정권 초에 한참 설치던 김동연 부총리라는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는지 아십니까? 요즘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총리도 안 보이고 부총리도 안 보이는 희한한 정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 청와대에서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와대부터 장외까지 경제는 누가 다 해요? 참여연대학이라는 데서 출신들이 다 경제를 주무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실물 경제를 주물러 봤습니까? 뜯는 데만 도사였지. 약점 잡아서. 자,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 경제 수습 못 합니다. 지금 이 정도 신호가 되면요. 문재인이 대북 관련해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속일 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차고 앉아가지고요. 민간의 전문가들, 대기업에서 한 명씩부터 해서 민간 전문가들까지 다 모아서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매일 열면서요. 각 부분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앞으로 한 2달만 토의를 해서 2달 뒤에 결론을 내리고 나오면 국민투표 붙여서라도 이걸 돌파하겠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국민들 앞에 솔직히 다 이야기합니다.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이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파가 가능하지가 않고 좋은 부분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나빠진 것은 거의 처음이에요. 제가 봐도. 자,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나한테 힘을 이렇게 달라. 그래서 안 되면 내가 경제개혁안을 내놓고 국민들한테 국민투표를 붙이겠다. 잘 나갈 때 그런 거 국민투표 붙여가지고요. 투표 놓은 대로 저항 세력을 까불면 다 깜빵에 집어넣더라도 밀어붙여야 한국 경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노조부터 끼고 앉아가지고 돌고 앉아있고 노동자의 경영 참여 이야기하고 최저임금 이야기하고 이게 다 뒤섞여 있기 때문에 개혁을 하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진보라는 사람이라고 진보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그것이 진보가 아닌 겁니다. 한마디로 수구 진보라는 말도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진보인 척 하는데 알고 보니 수구 기득권이더라. 한국의 민노총이 수구 기득권의 대표 아닙니까? 참여연대가 수구 기득권의 대표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럼 손댈 수 있는 데는 어디예요? 재벌들밖에 없어요. 너는 형제간에 싸움을 하고 골프장을 사드 부지를 제공해서 너는 개심죄로 좀 가야 되겠다. 너는 집안에 다 성질이 들어와서 가야 되겠다. 너는 전번에 삼성의 그 박근혜 부분하고 관련해서 한번 풀어줬으니까 이번에는 한번 더 가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다 조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고 100% 납니다. 언제 나냐? 올해 말부터 사고 나요. 9월달, 10월달 되면 곡소리 나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기업의 제조업의 가동률부터 시작해서 실업률부터 수출 지수부터 긍정적인 것이 한 개도 없어요. 기신을 갖다 놔도 정상적으로 이 사태를 돌파하기 어려워요. 정권마다 이 사태를 해결을 안 하고 살짝 미뤘습니다. 이명박도 미뤘고 박근혜도 미뤘어요. 자, 이게 손수건 돌리기하고 같이요. 옆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판에 하나가 걸립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 짝대기,
나무 짝대기를 한 개 딱 꽂고 흙을 갖다가 이렇게 해갖고 조금씩 뜨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싹 떴는데 이게 넘어지면 내가 뒤집어 쓰잖아요. 제가 볼 때 이 짝대기에 흙을 파낸 지가 오래돼서 지금 문재인 텀에서 이 짝대기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놈들이 다 섞어가서 내 앞에서 쓰러졌다라고 말하면 됩니까?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잡아뜨린 놈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저는 한 사람의 운에, 일생 동안의 운에 총합이 있다고 봅니다. 행운 총합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제가 만드는 거니까 믿거나 말거나 하십시오. 영원히 재수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면서 저는 반대에 섰다가 탄압을 받고 망한 뒤에 굉장히 부러웠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잘생겼고 말도 잘하고 똑똑한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리 되고 나는 이리 됐나. 근데 뭐 나중에 보니까 제가 그래도 저는 그때 이제 신장병도 걸리고 오래 못 살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지금도 생생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명박을 보니 부러웠어요. 제가 그때 많이 티격태격했어요. 솔직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인데 그럴 필요도 없었던 일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살라고 비리도 좀 폭로하고 했더만 저를 많이 괴롭혔어요. 근데 그 사람은 대통령도 되고 돈도 많이 버는 것 같아. 정말 제가 그래서 이명박은 난 사람이다 인정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깜빵 갈 때 보니까 날기는커녕 저는 이명박이 한 소리 하고 갈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유일하게 못 맞춘 게 그거 같아요. 찍소리도 못 하고 갔어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많은 사람이 비판을 할 때 호랑이 새끼는 고양이가 아니다라는 논리로 그래도 한 방이 있다 했는데 한 방이 없이 그냥 맥없이 대통령 자리도 쫓겨나가 저리 됐습니다. 그래서 운이 영원히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이 386 뭐 저도 그런 데 해서 정치권에 들어왔다가 일이 됐지만은 굉장히 부러웠어요. 망했을 때. 그리고 지금 임종석이 이제 비서실장까지 되는 거 보고 저하고 같은 날 옆에 서서 기자회견 했어요. 좀 좋은 내가 볼 때 아닌데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즘 보니까 부럽기는커녕 네 정말 뭐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저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데 예? 숨어 있어야 될 건데 걱정한 건 아니고 속으로는 잘한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참아야 될 때 참지 못하는 거예요. 조국이요 뺀질한 얼굴로 그 민정수석을 안 맡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 자리가 검찰, 경찰에 다 전화하고 통제하고 드루킹 수사하라 말하는 데 아니에요. 나중에 드루킹 수사가 와 이리 됐냐고 하면 전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조국 밑에 민정비서관이 드루킹 변호사, 도 변호사도 만나고 다니고 그 나중에 이번에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을 깜빵에 넣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보면 내가 했습니다 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전부 일하더라 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다 그렇게 하게 돼 있는 이 사람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다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권이요 사람들은요 굉장히 대중이라는 것은 얄팍합니다. 제가 현실 정치에서 나는 잘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게 뭔가 하면 저는 얄팍한 대중의 심사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꼴을 못 봐요. 그래서 뉴스 브리핑에서도 이 개돼지 같은 대중들이요 정신을 차리라고 하지. 예? 제가 댓글만 좀 뺐다가게 달아도 너 댓글 그래 달지 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정치가. 그 대중들이라는 것이 지배적이라고 해서 그게 옳은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또 항구적이지도 않고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대중의 변덕이라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을 2012년에 그렇게 당선시켜놓고 배 가라앉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영 시들시들 갔지 않습니까? 배 가라앉은 거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능하고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요즘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거는 상관관계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니까 낚싯배에 건졌습니까?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니까 목욕탕에 불났을 때 사람을 구출을 해냅니까?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니까 밀양에 요양병원 불났을 때 사람들을 구출합니까?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니까 술을 8병 먹고 뛰었다는 오청성이가 총 맞고 쓰러져 있는데 그 건지는데 1시간 걸립니까? 그 볼볼 기어가서 1시간 뒤에 건져옵니까? 그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권이 한마디로 별의 별 것을 적폐라 하고 몰아갔어요. 이제 엊그제부터 생활 적폐 이야기를 하더만요. 몰카도 생활 적폐예요. 남녀가 좋을 때 찍어놓은 걸 갖고 나중에 남자가 여자가 배신해서 이제 그걸 유출시켜서 밖으로 뺀 것도 생활 적폐입니다. 둘이 데이트하다가 여자가 헤어지자 하니까 남자가 들고 팬 것도 생활 적폐입니다. 자, 적폐고 아니고의 기준은요. 적폐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연애하다가 남자가 여자 팬 일은 한국의 역사 일에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별의 별거를 다 적폐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요. 대중의 변덕이, 대중의 얄팍한 심사가 이 나라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은 깜빵 보내면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박근혜 대통령 초기에 이런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대충 보니까 경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경제 살리고 뭐 하고 창조 경제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뭐 중국 왔다 갔다 하지 말고 5년 내내 적폐 청산만 해라. 부패 척결만 해라. 그러면 끝나고 나면 국가 시스템을 새로 세웠다고 동상이라도 설 수 있다. 네, 그 말을 했어요. 그때 그랬어야 본인도 5년 임기 채우고 저렇게 안 되고 했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자, 근데 왜 그렇게 안 됐겠어요? 밑에 있는 놈들이 사심이 있어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정권은 적폐를 청산한다는데 밑에 있는 사람이 사심이 없어서 이럴까요? 아니, 이건 사심이 너무 많아서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저러는 거예요. 대통령을 지금 5년 해먹고 가려고 하면 솔직히 말하면 내가 지금쯤에 완전히 깨끗하다 자신이 없으면 적폐 청산 못합니다. 왜? 이명박 대통령이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왜 적폐 청산을 못했겠어요? 내가 뒤져서 집어넣으면 나도 그렇게 깨끗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못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왜 못했겠어요? 적폐 청산하라고 밑에서 다 아무도 말을 안 한 겁니다. 최순실이가 적폐 청산해야 된다고 했으면 됐겠죠. 3인방이 했으면 됐겠죠. 근데 3인방이나 최순실이는 적폐 청산하자 하면 저들부터 배가 고픈데 되겠습니까? 그래서 적폐 청산이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은 지금 적폐 청산을 5년간 하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제가 박근혜 정권 초창기에 건의한 것처럼.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경제가 망하면 적폐에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제 뭐라는 줄 알아요? 배고파 죽겠는데 허구한 날 옛날 일 가지고 잔치를 하냐 이제 이럽니다. 사람들이요. 그만큼 민심이 간사한 거예요. 그래서 적폐 청산은 경제가 좋을 때 해야 되지. 경제가 안 좋을 때 적폐 청산을 하고 세무조사하고 양도세 많이 때리고 이러면 전부 등을 돌리는 게 심사입니다. 국민들이요. 지금 강남까지 민주당 텃밭이 됐죠. 강남이 민심이 돌아서 가지고 나중에 이제 민주당이라 하면 그냥 쳐다도 안 보는 시기가 오는데 6개월. 제가 6개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번 지자체 선거까지는 저희들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왜 지자체 선거에 몰두하는지 아십니까? 지자체 선거에 이기는데 지자체 선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지금 12개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무자고도 쓸데없는 껍데기 특검을 들어주려고 한 겁니다. 4개를 사퇴한 사람 4명을 이번에 선거하기보다는 내년에 선거하기보다는 이번에 하려고. 그래서 지난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판문점 선언을 비준하겠다 해놓고는 당장 할 듯 하다가 지방선거 끝나고 하자 했잖아요. 지방선거 끝나면 제가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12명에서 10명은 저거가 갖고 할 거예요. 그러면 154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법 여건이. 그럼 그걸 갖고 이제 저거 하고 싶은 대로 다음 총선까지 다 해보겠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북한하고의 저 게임을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가진 속성이 사람을 지겹게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한 번쯤은 살인자가 쿨한 남자가 될 수는 있죠. 그런데 계속 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드라마도 파격적으로 한마디로
이 악인 같은 사람이 갑자기 착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반전이 나오면 드라마 시청률이 쭉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반전도 한두 번 해야지. 해마다 반전이면 그때는 뭐라 그럽니까? 막장 드라마. 갑자기 뭐 점을 하나 붙이가 넣어가지고 어쩌고 이런 막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북한 쇼도 결국은 막장 드라마로 간다는 겁니다. 왜? 배우가 너무나 빤한 사람을 배우로 쓰고 있어요. 자, 제가 만약에 이 타겟민이라면 지금 딱 도망가겠어요. 그래야 나중에 살아요. 그건 안 가죠. 절대 안 가죠. 뭐 미투 하면 타겟민이부터 미투가 핵심인데 안 가잖아요. 그 안 가는 이유는 뭐냐? 좋은 세상이 영원할 것 같거든요. 원래 권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렇게 다 느낍니다. 근데 그게 망가지는 데는 순식간이에요. 그 다음에 재수 없는 사람들은 뭔 일이 생기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갑자기 생깁니다. 세월호 배가 가라앉을 줄 누가 알았어요? 옛날 성수대교가 가라앉을지, 삼풍백화점이 무너질지 누가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공격이 막 되기 시작하면서 민심이 이반하는데 민심은 핑계거리를 그걸로 찾는 거예요. 큰 사고 나면 수습 잘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미국은 뭐 수습 잘했습니까? 9.11 났을 때요? 아니 건물이 거의 무너져 가는데 소방관을 갖다가 몇백 명을 위로 올라가서 구출하려다가 그 안에 같이 파묻혀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이런 재해가 나면 그걸 갖다 깔끔하게 수습해서 깨끗하게 정리하는 정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정권이 자기들이 하도 그런 것까지도 잘할 것처럼 국민들한테 지금 심어줬잖아요. 그래가 세월호 잘 못했다고 지금 다 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유병헌이는 하나도 안 캐고, 예? 조이팔도 하나도 안 캐요. 그래서 이 정권이 저는 제일 미스터리가 왜 유병헌 지금 과거의 사를 재규명한다라고 별 것을 다 하면서 유병헌이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는가? 조이팔이 문제를 왜 이야기하지 않는가? 조이팔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뭐, 드시든가. 유병헌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조이팔은 한 명, 유병헌은 두 명이네. 그럼 나머지 분들은 안 죽었다 생각하십니까? 몰라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 대충 물어봐도 다들 긴가민가하거나 의심을 하는 이런 일이 보통 일들입니까? 단군 일의 최대 사기꾼 조이팔과 그 문제 큰 세월호 침몰에 한 일단을 제공한 유병헌을 이 정권이 재수사를 하지 않아요. 세월호 가족들도 유병헌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유병헌이 이제 자식들이 깜빵 갔다 나와서 TV에 나와가 이제 큰 소리 치고 다니잖아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다고 보십니까? 다 관련돼 있으니까 그래서요. 제가 볼 때 이 정권의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완전히 편파적으로 하지요. 오늘 보면 검찰총장을 들고 받은 무슨 검사 있잖아요. 아니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강원랜드에 불법 지역을 시킨 사람은 못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니까 깜빵 보내는데 총장이 좀 신중하게 하라거나 뭐 아주 좀 브레이크를 걸어서 총장이 비난받을 여지가 있다 칩시다. 그럼 그것보다 더 나쁜 게 뭡니까? 지금 드루킹 영장 기각하고 있는 검찰이 더 나쁘잖아요. 그럼 그런 이야기에 권력에 맞서는 양심 선언을 해야지. 권력을 얻고 양심 선언을 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한다고 해가지고 검찰총장 한 자리 앉혀주고 거의 껍데기로 만들고 있으니까 기분이 많이 안 좋겠지요. 정치권 권력에. 그런데 그 검사가 나서서 그냥 검찰총장을 들고 받아버리면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것부터가 이 정권이 도대체 이 나라를 이제 어떻게 끌고 가자는 거예요. 저 검찰 자극을 잘 시키고 있어요. 저래 자극을 시켰다가 나중에 이제 정권 바뀌면 그 검찰이 어떻게 돼요? 너들 다 와봐라고. 자, 서류 다 들고 와라고 해가지고 그냥 부관 참시를 합니다. 그러면 경찰은 우리 편 들어줬다고 해서 고마워하겠어요? 아니지요. 원래 아부 잘하는 집단일수록 빨리 돌아요. 그래서 이 정권이 한마디로 이 권력을 제가 볼 때는 유지하거나 다루는 법을 모른다. 그리고 지금 야당하고 소통을 잘 못한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일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박근혜 때 소통을 잘 못한 것 같습니까? 이 정권이 야당하고 소통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까? 예? 지금 잡아놓잖아요. 무시하고. 그 박근혜 정권은 적어도 정치적으로 기분이 나빠서 막 잡아 넣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정권이 겁을 상실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힘이 있으면 100을 쓰고 싶을 때 한 30만 써야 나중에 안전한 겁니다. 근데 힘을 100이 아니라 지금 한 300을 쓰고 있어요. 그냥 엔진을 과열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엔진이 타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정권이 수습해야 될 부분은 지금 저질러 놓은 것도 다 주워 담을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어지러 놨어요. 곳곳에 적폐라고. 나중에 공무원들이요. 정부 부서마다 적폐청산위원회가 있지요.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이 정권의 적폐 누가 시켜서 했다부터 해서 누구를 배제하라 누구를 넣으라고 진술해라 다 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하늘에서 용 빼는 재주를 타고나가지고 모든 것을 잘한다고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운 총량의 법칙에 의하면 자신들한테 주어진 행운을 제가 볼 때 90%를 1년 내에 다 써버렸어요. 그럼 남은 4년은 뭐예요? 불행 90, 행운 10이죠. 원래 이게 정상으로 굴러가려면 행운 20을 갖다가 딱 써가지고 5년을 나눠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민들이 왜 그럴까? 요즘 내 혼자 고립되는 거 아니냐? 나라가 어디로 되어가냐? 그리고 무슨 미군 철수 이야기하면 뭐 애들도 집에 자식도 욕한다. 걱정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굉장히 감이 빠른 사람인데 그런 게 걱정이 되면 제가 이런 거 안 하죠. 가만히 쥐죽은 듯이 있죠. 근데 제가 안 그러지 않습니까? 왜? 저는 걱정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들 무슨 용 빼는 재주 있습니까? 저도 뭐 잡아 넣으면 가야지요. 그런데 제가 걱정을 안 하는 겁니다. 왜? 이 정권이 지금 정상으로 가고 있지 않다. 다만 야당이 너무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분열되어 있다 보니까 자신들이 잘하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당은 지방선거를 보이콧하겠다고 나서면서 4.27 판문점 선언을 가지고 승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국민 90%가 지지한다 해도요. 10% 국민을 등에 업고 거리로 나서서 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회를 중단시키고요. 그러면 지금은 틀린 것 같아도 아마 홍 대표는 그냥 이대로 가가 선거 끝나면 선거 졌다고 다음날 쫓겨나지 않겠습니까? 6월 14일 날 아침에요. 그렇게 쫓겨나면 다시는 정치판에 얼쩡거리지 못해요. 6월 13일까지 드루킹 특검을 빨리 하라 하고 그 다음에 판문점 선언을 우리는 비준 안 하겠다고 대통령이 말할 때까지 싸우겠다고 하고 그리고 평화협정이나 종전선언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하고 국회를 포기하고 월급 반환하고 그리고 6월 13일 날 전부 의원직 사퇴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싸우면요. 그 사퇴서는 여야가 같이 처리해줘야 사퇴가 되지 사표를 낸다고 사퇴가 됩니까? 그리고 공천할 필요도 없다고 그냥 너희끼리 선거 다 해라고 나자빠져야지요. 그럼 뭐 이런저런 거 언론 동원해서 비판할 겁니다. 눈 딱 감고 무시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러면 홍 대표는요. 다음 대통령은 자기가 따놓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이탈자들이 생기고 배신자들이 생길 겁니다. 갈 놈은 다 가라고 다 모아놓고 저쪽 갈 놈은 다 가라고 하고 남은 사람을 데리고 싸우겠다고 해야 되죠. 그러면 민심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언젠가는 옵니다. 왔을 때 가장 원칙적으로 싸운 사람이요 영웅이 되는 거예요. 민심 따라 돌아다니게 되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일부 보수 인사들이 트럼프가 북한하고 붙었는가 눈치 보다가 북폭해야 된다다가 이제는 북한을 민주화시켜서 친미 국가가 된다. 이제 이런 소리를 하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정치할 건 아니지만은 왔다 갔다 하지는 않고 죽었다 깨어나도 고입니다. 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지요. 자, 그래서 문 정권은 지금 이렇게 저질른 표들이 나중에 내려갈 때는 2배 빠른 속도로 이 표가 아니라 문 정권에 대한 비난과 질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트럼프가 온 사방에서 코너에 몰릴 거다. 문 정권도 온 사방에서 코너에 몰릴 거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이라는 배우의 특성은 그야말로 내일 아침에 자기의 생각을 오늘 자기가 모른다고 저는 봅니다. 왜? 너무나 어려서부터 자기 말이 법이고 자기가 왕이었다라는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요. 자기 기분을 자기 스스로가 통제를 못하는 스타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의심을 한다고 봐요. 저 사람이 저렇게 몸이 불어난 거는 심적인 굉장히 보면 왕의 지위를 누리고 있어서 편해 보이지만은 허구한 날 남을 불신하고 형제도 죽이고 고모부도 죽이고 주변에 또 자기 신복들도 죽이면서 수시로 바꿔요. 지금 안 보세요. 요즘 황병서가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수시로 바꿔야 돼요. 2인자 저놈이 또 내 등 뒤에 칼 찌를까봐 그것도 나고요. 그러니까 허구한 날 뭘 하겠습니까? 술을 먹거나 폭식을 하거나 그러니까 자기 생활을 통제를 못하니까 몸이 저런 상태예요. 저 나이에. 그럼 저런 사람이 계속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또 다음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180도. 그래서 이 지금 협상이라는 것이 김정은의 계산대로 지금 뭐 새 언론이나 국내 언론이 김정은이 무슨 자신의 매력을 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다. 노벨 평화상이다. 어쩌다 하지만은요. 과거에 월남의 뭐 레둑토나 월명의 노벨 평화상을 이런 김정은이 류에 비교하면 월남의 공산주의자들은 아주 철학적인 민족주의자입니다. 수준이 달라요. 공산주의자라도요. 그런데 지금 북한 이런 부분하고는 차원이 다른 부분입니다. 심지어 스탈린 같은 소련의 독재자도요. 김정은이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 다른 측면이 있어. 스탈린이니까 2차 대전에서 싹 불태우고 후퇴해서요. 나중에 미국을 끌어들여서 또 반격을 하는 전략이라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핵 가지고 이 딜을 장난을 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기대하고 그것이 마치 남북한이 이제는 적대를 청산하고 평화가 오고 전쟁을 청산하고 미국과 북한이 우호 국가가 되고 그러면서 이 남북이 더불어서 전쟁 없이 잘 살고 지금 벌써 군을 해체한다잖아요. 그리고 벌써 북한에 줄 돈을 다 지금 정리하고 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정권이라면 군을 벌써 해체하는 작업에 착수하고 벌써 북한에 돈을 주는 부분을 개선하기보다는 뭘 해야 되겠어요? 북한이 정말로 비핵화를 하는가 감시를 더 철저히 하자고 경계를 이렇게 누그러뜨리지 않도록 이렇게 올가매야지요. 이 정권 틀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대사기극은 각자가 가진 결함 때문에 결국은 사기극으로 제가 볼 때 딱 석 달이라고 봅니다. 석 달 안에 삐그덕거리기 시작할 거예요. 합의한다면 합의 이후에 석 달 안에요. 석 달 안에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면서 이 합의에 관여된 사람들은 서로 다 틀어질 건데 마지막으로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하느냐. 트럼프도 누구한테 덮어 씌워야지요. 문재인 니 때문에 이래 됐다고. 네가 보정하고 중매했지 않았느냐. 중매쟁이 이리 와. 빰 세대 맞아. 그래 안 되겠어요? 자기 살라고 다 덮어 세울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사기극이 끝나는 날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주변에 어깨 힘 좀 주면서 그래도 내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았느냐 할 거예요.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 정도의 이 마인드를 가지고 확신도 없이 한마디로 이 세에 따라서 숫자에 따라서 자기 생각이 왔다 갔다 할 거라면 그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생각인지 남 생각인지 본인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세요. 제가 요즘은 거의 돌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살다 보니 별 놈 없습니다. 다 비슷비슷의 수준이에요. 실력도 다 비슷비슷하고요. 그래서 재수 억수로 좋은 놈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미북 정상회담이 현재로서는 아직도 가다가 깨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현재로서는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발표할 내용을 다 합의했다.
근데 이 합의를 해도 발표하자마자부터 삐걱삐걱 하기 시작해서 미국은 미국대로 난리가 날 거고 한국은 국민들이 좀 더 쏘가가겠지만은 경제가 나빠지면 이제는 다 못 믿겠다 이렇게 될 거고 김정은이는 합의대로 순탄하게 가지 않고 지독하게 돈을 뜯어내려고 하면서 애를 미기게 될 거다. 그런 과정에서 나중에 파토가 날 거고 그 파토의 책임은 문재인 다 뒤집어 쓰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가방을 꾸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결말이 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확신을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